4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해 유로존 국가들의 우려가 재부각된 가운데 중앙은행들의 미온적인 경기 부양 의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올 들어 최대 낙폭을 보였고 S&P 500 지수는 1,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2%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실망스러운 스페인 국채 입찰 결과가 유럽 위기 불안감으로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국 증시가 모두 2% 이상 하락하며 한 달 내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2달러 54센트 떨어진 배럴당 101달러 4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로 국채 발행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ECB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 취임 이래 지난해 11월과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추고 나서 넉 달 연속 금리를 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글쎄요, 어제 국내 증시 보고 좀 허탈한 마음에 잠을 설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의 비명 소리는 더 크게 들렸는데요. 미리 현금화 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께 위로 말씀드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도 불안했는데 글로벌 증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의 우려로 유럽 주요국 증시가 2% 후반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S&P 500 지수가 다시 1,400선 아래로 내려갔고 나스닥 지수 역시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보고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봐야겠죠. 먼저 글로벌 증시의 호재와 악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와 좀 유럽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 대응하시는데 좀 부담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자,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글로벌 핫 이슈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초 흐름과 달리 장 막판 들어서 적극적인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지가 못했었는데 먼저 어떻게 마감되는지 마감 상황부터 들어볼게요. 네, 유럽 증시가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틀째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이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흐름 자체가 일단 하방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FOMC에서 그 발표됐던 이슈가 또 하락 쪽으로 좀 제기가 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요. 또 스페인에 대한 그 국채 입찰 부분 자체가 국채 입찰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좀 국채 입찰은 성공으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그 국채 입찰 자체 호조를 보이지 못했던 게 시장이 좀 리스크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ECB도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지만은 시장 자체에 대한 그 하방 경제에 대한 그 하방 경직 성장 자체가 워낙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내포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그 투자자들에 대한 그 매물 물량 자체가 좀 많이 쌓여가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한 0.95% 정도 하락하면서 13,074.75로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1.46% 정도 하락했습니다. 3,068.09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1%대 이상이 급락하면서 그 14,000대를 지금 위협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13,098.96으로 마감하면서 시장의 전반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많이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스페인의 국채 입찰 저조 소식이 유럽 증시에 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요국 증시가 모두 2% 후반의 급락세를 보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유럽 증시 자체가 일단 대부분의 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유럽에 대한 악재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로존에 대한 그 위기로 이제 대두될 수 있는데요. 특히 뭐 그리스에 대한 그런 위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완연하게 이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 스페인 부분도 일단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무디스 사이에서도 일단 대부분의 그 은행들, 특히 유로존에 대한 은행들에 대한 신용 능력을 무더기로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시장의 금융시장 자체에 좀 이렇게 악화의 길로 좀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유럽 증시 자체가 가장 좀 컸던 게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럽 지역에 대한 그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진했던 게 이제 시장의 좀 특징이었고요. 특히 스페인에 대한 국채 발행에 대한 그런 부진하는 그 소식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금융시장을 좀 많이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영국이 2.3%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프랑스가 2.74%, 그다음에 독일이 2.84%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그 FOMC 회의에 대한 그 부정적인 반응 자체가 유럽 시장의 향후에 대한 그런 향후 미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좀 더 많이 몰아가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향후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그 성장성을 떠나서 경기에 대한 안정성 자체가 많이 위협받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 좀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세계를 보는 눈 시간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먼저 부진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전달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고용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을 좀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뭐 민간 고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고용 보고서 자체가 지금 이제 2달 연속으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양상을 많이 보임에 따라 가지고 그 미국부터 글로벌 경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제기되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ADP 민간 고용 보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전망했던 게 20만 8천 건 정도에 대한 그 일자리 수에 대한 증가 부분을 좀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치는 좀 이렇게 한 1,000건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만 9천 건 정도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넘어섰지만은 그 지난달 발표됐던 21만 6천 건을 좀 이렇게 하회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주목을 좀 많이 못 받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로존에 대한 그런 악재 부분 자체가 지금 불거져 나온 상태에서 그 ADP 민간 고용 보고 자체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지 않았던 게 시장에 대한 그 흐름 부분 자체를 이렇게 완연하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2월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되면서 한 23만 건 정도로 좀 이렇게 대폭 상향됐던 부분 자체가 오히려 이번 달 발표치와의 그 간극 차이 때문에 더 오히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오히려 발표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 고용 증가 부분 자체는 좀 많이 이렇게 크게 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고용 부분 자체가 일단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 정규직에 대한 그 고용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는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일단 기대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선행지수로서 발표됐을 때 실질적으로 고용 지표 부분 자체가 많이 안정을 찾아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 좀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그 말에 좀 발표될 수 있는 그 고용 지표 부분 자체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반응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이슈로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서비스업 경기 자체도 최근 들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 대한 고용 부분 자체가 일단 파트타임으로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고용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안정을 찾기에는 좀 이렇게 미흡하지 않나라고 일단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방금 뭐 서비스업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좀 이와 관련된 지표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미국의 ISM 3월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좀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은 그 ISM
그 제조업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경기 지표는 일단 예상치를 소폭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비스업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발표치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전망치가 한 51포인트 정도로 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발표는 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나타내면서 56포인트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50 이상 되면 일단 서비스 그 경기가 일단 확장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지만은 지난달에 비해서는 아직 성장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특징이었는데요. 특히 서비스업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상승을 했지만은 서비스업 경기가 일단 하락을 했다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성 일로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유틸리티에서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금융, 교통 대부분의 그 소매업체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일단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하향 쪽으로 많이 잡아감에 따라 가지고 고용 부분 자체도 좀 이렇게 미흡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좀 이렇게 하향으로 좀 들어갔다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많이 받으면서 증시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분석되어집니다. 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커졌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입찰 성적이 많이 저조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스페인에 대한 국채 입찰 부분이 좀 나타났는데요. 스페인에 대한 국채 국채 입찰은 25억 8,900만 유로치 정도로 일단 국채가 입찰이 이제 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 24억 유로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지노선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노선은 좀 넘어섰지만은 실제로 발행된 물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저조한 그런 물량으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최근 들어 한 달 새 일단 금리만 하더라도 약 한 1%포인트 정도 급등하면서 오히려 국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저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 스페인 대표은행 산탄데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신용 등급 자체가 좀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그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위기 부분이 좀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그 은행들의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그런 경쟁력 약화 부분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저조됐지만은 실제적으로 국채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좀 다른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국채 부분이 아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1%대 이상의 한 달 새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 자체가 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그 국채 입찰에 대한 그 매수세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에 따라 가지고 스페인에 대한 그 국채 입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미흡하게 판단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유로존이 좀 이렇게 재부각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그리스와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이탈리아 부분 자체도 좀 국채 입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저조하게 나오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 리스크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좀 미궁속으로 좀 빠져들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재정 안정 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 6천억 유로 정도로 좀 확충은 됐다고 지난주에 발표됐지만은 그 부분 자체가 뭐 재무 장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결정이 나고 그럼 결의가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으로 공급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미지수로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슈가 작용할 때마다 유로존 그 증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을 주면서 좀 많이 이게 급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날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의 기준금리를 1%로 4개월 연속 동결하기도 했죠.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 정책 금리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기준금리 자체를 이제 넉 달째 금리를 1%대로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일단 비슷하게 FRB에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2014년까지 계속 이제 1%대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ECB 같은 경우는 넉 달째 금리를 1%로 이제 동결하면서 시장에 대한 그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 부분을 좀 많이 종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어제 ECB 총재 드라기 총재가 이때 발표됐던 그 발언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맹목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국채 시장 자체도 좀 많이 긴장을 좀 나타내야 되지만은 대부분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하방 국면에 좀 많이 직면해 있고 특히 올 들어 물가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2%대로 일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가 1%로 동결됐지만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대한 그런 경제 성장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저조할 것이라는 게 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그 내면적인 심리를 좀 반영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유로존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로존 자체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신호를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는 그 발언되기 때문에 네. 시장 투자자들 자체는 굉장히 좀 위축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서도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관심을 낮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럽 중앙은행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국과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정말 시장의 우려처럼 이 부양 기조를 좀 낮출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뭐 일단 드라기 총재도 마찬가지고 뭐 네. 버냉키 의장도 굉장히 큰 이슈로 아마 제공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그 FRB 그 버냉키 의장이 그 FRB에서 일단 굉장히 좀 큰 모토로 가져갔던 게 실질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공급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최근 들어 굉장히 좀 많이 안정세를 좀 많이 나타내었습니다. 그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전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전제가 좀 많이 깔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자체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부양 기조자 실질적으로 그 부양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국면이 좀 많이 강화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고용 부분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악화일로에 오고 특히 제조업 경기 최근 들어가지고 성장성을 많이 일어났던 제조업 경기 자체가 오히려 하향 쪽으로 좀 그 성장에서 좀 이렇게 하향 쪽으로 잡아감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오히려 지금 이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시장 그 기존에 그 전제했던 부분 자체가 좀 깨지게 될 때는 오히려 부양 기조 자체를 좀 강하게 좀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ECB 총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그 물가 상승률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안정성을 좀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네. 올 들어 약 한 2% 정도대의 그 인플레이션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는 이제 지금 이제 동결을 나타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오히려 부양 기조를 좀 이렇게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 뭐 전반적으로 예상은 좀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만은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다양성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정책이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금값 역시 12주래 최저 수준으로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되는지요? 네.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주간 원유 재고가 한 900만 배럴 정도 일단 증가하면서 오히려 원유 재고 원유 상승에 대한 그 압박 부분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이 원유 재고가 일단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그 WTI 국제 유가는 한 101.47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100달러 선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일단 원유 재고 자체가 실질적으로 일단 동절기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유가가 좀 많이 급등함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가게에서 이제 유가 소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음에 따라 가지고 원유 재고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름값 자체가 워낙 비싸지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일단 원유 재고 자체는 꾸준하게 좀 상승할 것이라고 일단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국제 유가는 오히려 안전 길로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유국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네.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변동성 자체가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지고요. 특히 금값 같은 경우는 12주째 최저 수준으로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온스당 1614.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달러 가치에 대한 그 변동 부분 자체가 유로존 대비해서 변동 부분 자체가 이 금값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수요 부분 자체에 대한 그 변동성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일단 금값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달러 가치에 대한 변동 때문에 오히려 투자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좀 급락 패턴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소폭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발표될 때 ADP 민간 고용 보고를 필두로 해가지고 특히 이번 주말에 있을 실질적인 고용 보고서 부분들 발표되는 부분 따라 가지고 향후에 대한 그 경기 전망 자체가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좀 많이 크게 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보고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정적인 건 견해보다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견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실제 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시작하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좀 본부장님께서 오늘 살펴볼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은 그 3월 달에 발표됐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양적 완화와 관련된 논란. 이것이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으로서 버냉키 의장의 화법 이런 네. 부분에서 조금 그 시사점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이 내용 좀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집중 분석하기 전에 3차 양적 완화, 과연 좀 어떤 것인지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죠.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네. 베어스턴스, 리만 브라더스 이런 부분이 이제 파산과 일부는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제 흡수 합병이 됐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FRB와 미국 정부가 1, 2차 양적 완화, 영어로 말하면 이제 quantitative easing policy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2차에 걸쳐서 약 2조 8천억 달러를 무려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하나로 환산을 하면 약 3,100조 원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렇게 그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부실투자은행과 AIG의 어떤 뒤처리 이런 부분에 막대한 구제금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가져갈 경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수순이라는 점에서 3차 양적 완화 이렇게 시장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달 FOMC 의사록이 좀 어제 공개가 됐었는데 이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좀 넓어진 것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주가에도 좀 악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한 것도 이런 그 양적 완화의 기대감이 꺾이면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함께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월 13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 내용 이런 부분에서 추가 부양 요구들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전달이 나오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양적 완화 필요성이 많이 감소됐다는 측면이 현재 시장에 녹아 있습니다. 현재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인플레 목표치가 2%를 하회할 경우에만 양적 완화 조치 이런 부분에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좀 됐었고요. 그렇지만 1월 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는 양적 완화의 기대감을 역설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다소 현재 충격으로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에 반대하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인 로젠그린 총재는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현재 이 지역 연방은행 총재 간 이견도 네. 양적 완화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 그 내용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1월 달만 하더라도 머지않아 추가 양적 완화,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양적 완화 필요성을 놓고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무엇이 때문일까요? 그 3월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네. 다뤘던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 3월 13일 이후에 그 버냉키 의장이 은행 그 의회와 상하원 의회와 그다음에 대학교 조지 워싱턴대를 비롯해서 여러 강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약간의 현재 달리 나온 내용들이 같이 겹치면서 이른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혼란스럽게 현재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의회에서는 미국의 경기 회복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양적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건한 톤으로 얘기를 했지만 최근 조지 워싱턴대 강연이나 ABC 뉴스의 인터뷰에서는 통화 완화 카드를 강력하게 시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현재 불일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일치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뉴욕 증권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버냉키 발언은 발언 대상에 따라서 강조할 수 있는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 조금씩
말의 어기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은 전 그리스펀 의장보다 좀 직설 화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시장의 신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주 좀 말이 섞이면서 말이 좀 바뀌면서 혼란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4분기, 4분기 1년에 4번 정도는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 FRB 의장으로서는 100년 만에 소통을 강조한다는 측면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소 말이 바뀌는 부분은 많은 강연이나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는 부분이 혼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기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숙고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시장 영향력에 적절하게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시장과의 타협점이 약간의 불협화음을 나타나면서 현재 다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 원인과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 혼란을 주는 버냉키 화법, 시청자분들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버냉키 그 의장이 얘기하는 부분의 화법을 이해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부분이 가장 요 내용의 요체라고 보겠는데요. 이 그 FRB 의장들은 예전부터 이중 화법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3개월 동안은 무척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렇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8.3% 정도 수준인 것은 절대적 수치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네. 한 그 문장에서도 두 가지의 정보를 흘려주고 있고요. 네. 복합적인 내용으로 흘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금융위기는 최근 한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미국의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강건함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유럽의 위기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그 확인하려는 그런 그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개연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3월 14일 날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카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는 측면이 시장의 혼란과 현재의 주가의 낙폭을 키운다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이중적 화법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시장에서 잘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발언만을 놓고 시장의 호불호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FRB가 가져가는 정책적인 판단 기조 이런 부분에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두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3차 양적 완화와 또 버냉키 의장의 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목요일 식목일 아침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여유 있는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이슈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휘발유 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23개국 중 세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피넷, 한국은행, IMF 등 자료를 토대로 한 지난해 PPP 기준 고급 휘발유 가격이 2.64달러로 슬로바키아,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OECD 평균 가격은 1.85달러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보다 1.42배 많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적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격 상승률은 미국이 26.2%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 영국 순이었으며 OECD 평균은 12.2%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0.6% 상승하며 상승률이 OECD 평균보다 1.6%포인트 낮았습니다. 다음은 농협의 현물 출자 소식입니다. 정부와 농협이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절반씩 농협금융지주에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현물 출자 방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정부는 오는 11일 총선 직후 열리는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산은금융지주 주식의 농협 출자를 위한 정부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자안의 국회 동의를 얻게 되면 올 10월 예정된 산은지주의 기업 공개, 즉 IPO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농협은 지난달 2일 사업구조를 개편 완료했고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했으며 정부는 농협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4조 원의 이자 보전과 1조 원의 현물 출자를 약속했으나 현물 출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4일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외국 투자 자금 확대를 통한 증시 안정을 위해 외국인 투자 한도를 3배가량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 본토에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한도도 이전 200억 원 위안에서 7,700원 위안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도 중국 본토 투자를 위한 작업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래에셋, 삼성자산운용, KTB자산운용 등 10개 이상 기관이 현지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해외 적격기관 투자가의 승인을 받아 12억 4,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위안화 위상 강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방 등을 감안하면 중국 자본시장 공략은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 규모가 한 단계 상승한 세계 17위로 나타났습니다. 4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는 전년보다 1억 5천만 달러 늘어난 1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23개국 회원 중 17번째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총 원조 규모를 국민 1인당 환산하면 전년보다 2,264원 늘어난 29,994원이며 국민 1인당 3만 원을 2개로 원조한 셈입니다. 우리나라 공적개발 원조 규모는 2006년 4억 5천만 달러에서 2007년 6억 9천만 달러, 2008년 8억 달러, 2009년 8억 1천만 달러, 2010년 11억 7천만 달러 순으로 5년 연속 증가해왔습니다. 다음은 FTA 소식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인, 포트라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가 가동됐습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4일 제1차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에서 기업의 FTA 활용을 돕도록 관계기관과 매주 협의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FTA 경제 영토를 넓히고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도래 의미한다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새로운 성장과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공단의 전담 직원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FTA 활용 이력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의 컨설팅 중복 수혜를 막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추 가격이 조금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배추 가격이 올 들어 석 달째 3배나 급등했습니다. 무 가격도 90%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배추국장 등 물가 안정 책임관제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4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이마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배추 도매 가격은 가락시장에서 상품 한 포기 기준 올해 1월 885원에서
4월 현재 3,376원으로 281.5% 올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과측 정보를 보면 지난달 가락시장에서 배추 평균 도매 가격은 상품 10kg당 7,764원으로 가격이 높았던 작년에 비해서는 20% 낮지만 평년 가격 6,690원에 비해서는 16%나 높습니다. 배추 가격이 이처럼 오른 것은 2월 한파로 인해 겨울 배추 작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 소식과 함께 또 농협의 현물 출자 확정 소식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자본시장이 좀 빗장을 열면서 한국의 본토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4일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외국 투자 자금 확대를 통한 증시 안정을 위해 외국인 투자 한도를 3배가량이나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 본토의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한도 역시 200억 위안에서 700억 위안으로 크게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을 관리하고 자국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본시장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도 중국 본토 투자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래에셋과 삼성자산운용, KTB 자산운용 등 10개 이상 기관이 현지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해외 적격 기관 투자가의 승인을 받아 12억 4,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쿼터의 6%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금융회사와 대기업은 홍콩에서 위안화로 발행되는 딤섬 본드를 통해 외화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CJ제일은행이 첫 테이프를 끄는 이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롯데쇼핑 등이 60억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8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위안화 위상 강화,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방, 우리 정부와 기업의 외화 운용 다변화 등을 감안하면 차이나 자본시장 공략은 앞으로 한층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진통을 겪던 농협의 현물 출자가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현물 출자 방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해왔던 정부와 농협이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절반씩 농협금융지주에 출자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4일 최근 사업구조 개편으로 출범한 농협금융지주에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금융과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5천억 원씩 총 1조 원어치의 주식을 출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에 산은지주 주식 출자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정부가 보유한 산은지주 주식을 단 1주라도 민간에 넘길 경우 산은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국환 표시 채권에 대해 국회로부터 정부 보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은지주 주식은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90.3%, 기획재정부가 9.7%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자안이 국회 동의를 얻으면 올 10월 예정된 산은지주의 기업 공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으면 기업 공개를 위한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인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 사업 구조 개편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어 현물 출자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출자 주식에 사는 주식이 포함되면서 사는 지주가 기업 공개와 관련해 어부 지지를 얻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농협은 지난달 2일 사업 구조 개편을 완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했고 정부는 농협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4조 원의 이자 보전과 1조 원의 현물 출자를 약속했으나 현물 출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자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 갈수록 기관의 매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어제
시장 자체가 오전에 조정을 벌써 시작을 했었는데 네. 오전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로 전환을 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하지만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나쁜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 대해서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전환되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버팀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락폭이 커졌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락 요인을 그 분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주가 자체가 삼성전자 쪽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15일 날 지금 예고되어 있는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우려 목소리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좀 잃었다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하루였고요. 전 업종이 같이 내렸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전 업종이 내릴 정도로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리다 보니까 특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네. 어제 그래도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 우선 KB금융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금융과의 그 인수합병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금융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주주가 없는 상태고 정부에 매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B금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그 업계 내에서 1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들 매수나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NG도 어제 상승이 좀 좋았습니다. 사실 KTNG 같은 종목들은 그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항상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경쟁 업체들이 그 담배 가격, 소매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KTNG 제품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발생하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좀 더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코스닥 쪽의 이슈와 함께 특징주도 정리해 볼 텐데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600억이 넘는 물량을 매도하기도 했었죠.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예, 코스닥 시장은 이틀째 지금 계속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수급 자체는 좀 붕괴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5, 600억씩 기관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는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때문에 좀 왜곡된 면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약세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코스닥 지수의 모습이 지금 현재 개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만큼 상황이 좀 어렵고요. 또 실제로 진행 자체도 이것이 맞는 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일부 전쟁 관련주나 정치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좀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전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광명성 3호, 제가 듣기로는 이 광명성 3호 로켓에다가 연료를 주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료를 한번 주입을 하면은 그걸 다시 빼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한번 넣었기 때문에 결국 발사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밝혀져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나 방산주들 쭉 그쪽에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쪽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긴 하지만은 그 새롭게 또 정운찬 관련주라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 없이 실제로는 큰 그거 없이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매매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도 정말 안 좋았는데 간밤 글로벌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좀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것인지 좀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장이 어제 좀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진행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이 보통 무너질 때 보면은 그 한번 강하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는 상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연속적인 개파락을 할 때 보통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출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언뜻 생각하면은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고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증시 자체가 아침부터 개파락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어제 하락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오히려 주가는 오늘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과거 시장에서도 횡보를 하는 시점에 중간중간에 큰 폭락 이후에 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큰 폭의 개파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럴 때는 시장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또 그동안 삼성전자나 현대차 때문에 왜곡됐던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중을 축소시킨다든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빠른 회복을 한다라면 또 얘기는 또 틀려지겠죠. 왜냐하면 하락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여타 종목들, 옐로우 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그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2달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현명하게 넘어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것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결정지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오히려 반등 가능성도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고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역시 현대차가 최근에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의 추가 상승 여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장의 흐름에 결정이 나는데 뭐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현대차의 강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더 지속이 된다면은 또 시장을 애매하게 끌고 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그룹 관련주들이 앞으로 추가 상승세를 탈 것인가. 특히 이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은 그 삼성전자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기아차나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의 지속 여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뭐 사실 정치인 테마하고 뭐고 지금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 방에 회원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치 테마가 아무리 주가가 이상하게 올라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라도 진흙탕 묻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뭐 내용 없이 올라가더라도 그게 시세라면은 거기에 또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해서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